장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좀 이따 정리하고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한 문제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뒤쪽 부분이 어려워서 급히 진도를 안 나오고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앞쪽 부분은 그냥 급히 나가도 괜찮은 부분들이에요. 응? 오늘 뭐 결격사유부터 나가긴 했어도 요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는 우리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 싶어요. 경매 물건. 그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하려고 그러니까 경매 입찰 대리를 변호사밖에 못 했었어요. 그게 2000년 이전 일입니다. 그래서 중개업 하신 분들이 우리도 경매 대리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노력을 오랫동안 했겠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로스쿨 들어오면서 그래 변호사만 하란 법이 어디 있겠어. 중개사도 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도 소원을 이뤘죠. 왜냐하면 이거 하게 하려면 국회 법이 통과돼야 되고 국회 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돼야 돼. 그 법사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변호사들이에요. 그 통과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야를 떠나서. 근데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개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떤 직업을 갖거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맨날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거예요. 그거 없애겠다고 했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경매 입찰 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죠. 그전에는 어떻냐면 몰래 하다가 붙들려 갖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허용됐죠. 그러면 중개사들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막상 자리를 깔아놓으면 잘 안 합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잘 안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투정하고 머리도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중개사 하시면서 나중에 요 교육을 받으시면, 여기 봤는데 교육 나와요. 받으시면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손님 중에 보면 요 경매 매물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손님들이 간혹가다 있으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반 매물로 사는 것보다 경매 나온 물건인데 좀 투자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비용을 내고서라도 하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여러분의 주 분야지만 경매 입찰 대리도 특성을 살리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등록을 한번 하셔야 돼. 요게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법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중개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못하고 법원에 등록이 돼야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에 대해서 오픈 등록을 하셔야 돼. 이 등록은 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거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아가서 입찰 대리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중개업소 오픈 등록도 하고 입찰 대리도 하고 이렇게 돼서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요 등록증이 2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아파트 라인 단지 앞상가도 오면 한 중개업소 사장님은 이거 교육 받으셔서 등록증을 2개 걸어놨어. 중개업소 등록증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하고 2개 걸어놓고 하셔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개업소 차리려고 한다면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자격증 따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어놓을 거 이게 등록에 필요한 3요소죠. 거기다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중개업소를 오픈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입찰 대리 하려고 한다 그러면 법원에 한 번 더 등록해야 되고, 등록하겠다고 법원에 등록 신청하면 요게 심사 기간이 14일입니다. 중개업소 오픈하려고 했을 때 등록의 통지를 7일 안에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이렇게 2배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이 되려면 저것처럼 3가지 조건을 갖추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3종류가 있습니다. 복덕방 할아버지도 계셔요, 아직도. 그게 부칙 개공이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복덕방 할아버지는 안 껴주죠? 부칙 개공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2분만 되고 여기는 빠지고, 두 번째는 실무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경매 실무 교육이라고 해서 이 경매 실무 교육은 이 실무 교육과는 별개입니다. 이걸 받으셔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협회나 대학에 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받는 사람이 수가 적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해요. 교육받는 기회가. 보통 요것이 일반적으로 비수기 때 보면 한 달에 2번 정도, 진짜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이고, 얘는 더 적겠죠. 별개고, 교육 시간이 얘가 28시간 이상 32시간인데 반해서 얘는 길어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그래서 경매 실무교육 받다가 죽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빨 싸움이 죽이네까지 하셔야 돼. 예? 이쪽이 더 길어요. 이어서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하는데 이거 중요하죠. 이거 하다가 사고 날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라.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협회 공제나 법원의 공탁기관에 돈을 묻어둬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받아주겠다. 그건데 여기하고 차이 나죠. 여기는 중개업소 오픈할 때는 보증 설정을 미리 해야 되나요? 아니지. 중개업소를 오픈 등록한 뒤에 언제까지만 하면 되나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만 보증 설정을 사후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경매 입찰 대리와 관련되어서 보증 설정은 언제 하셔야 돼? 더 빨리 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있고, 이 보증 설정과 요 보증 설정은 여기 있었네. 별개입니다 또. 근데 액수는 같아.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여기도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때는 2억 이상, 중개법인일 때는 4억 이상. 분사무소 하나당 2억 이상 추가. 여기도 그래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시기가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받아준다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 게, 자격증 딴 분이 나는 중개업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경매 입찰 대리만 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중개업소를 오픈하지 않고도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와. 무조건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소를 오픈하고 서야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너뛸 수 없다는 것. 요렇게. 요것도 중요하지. 자, 요런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시험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경매 있잖아. 아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경매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별개. 그러니까 요것도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지. 요거 이제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자, 요것은 여러분 교재를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는 469페이지예요. 거기 3절 이렇게 돼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 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469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냥 들으시면 돼. 뭘 그걸 힘들어 하셔. 그냥 어차피 보고 들으나 그냥 들으나 다 잊어먹을 거. 듣고 잊어먹었을 때 다음에 또 듣고 좀 남는 게 나중에 있을까? 그것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없으니까 괴로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우리 실장님이 엄청 깔끔하세요. 진짜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진짜 깔끔해. 근데 어쩔 때는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잔 같은 거, 제가 뭣도 모르고 우리 실장님 갖다 놓은 그 사기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커피를 타 먹은 적이 있었어. 그때 몇 번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굴러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좀 이따 얘기하더라고. 저기 대표님 이거 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나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씻어서 딱 놨는데 지금까지 그거 건드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깔끔한 성격인 줄 아시겠죠? 그렇다고 갖다 막 제가 버리면, 본인이 버리면 또 제가 상처받을까봐 두기는 해. 근데 이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른 컵을 가져오시더라고. 아셨죠?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엄청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성공하실 분 같아.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엄청 뛰어나. 그리고 그리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야. 그럴 필요 없다고 막 말씀드려도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천성이지.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왔는데 까먹었어요. 그냥 웃으면 듣고 그냥 뭐 또 있으면 보고 그러는 거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 진도도 뭐 끝에부터 나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뭘 처음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또 공부 잘할 것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해. 자, 거기 보시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 물건이 5개가 나오는데 이게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아. 그래서 토지나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죠. 그거 이렇게 입찰 대리 해줄 수 있다고요. 입목도 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라고 된 거 있잖아요. 거기 요걸 표를 딱 치시고 해당하는 거 여기가 매년 나와요. 그럼 입찰 대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1번에 보시면 매조, 매토 이런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예요.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번 경매할 때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최저가의 10%를 걸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입찰을. 그 보증의 제공은 보증금 갖다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의 10%예요? 최저가의 10분의 1이에요. 그걸 입찰 들어간 사람이 갖다 낼 건데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리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 주는 행위다 이 말이야. 대신. 그러니까 보증금 대신 갖다 내준다고. 요거.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돼 있죠. 입찰하니까 입찰표 작성 제출. 요걸 대신하고. 자, 세 번째요. 차순위 매수신고. 공부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사실상의 낙찰자인데 그 사람이 돈 안 내면 차순위 매수신고한 사람이 대신 낙찰을 받아가겠다고 미리 대기 순번자에 이름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고 3번까지 했네요. 4번은 입찰 들어갔다가 대부분 떨어져요. 그러면 4번에 보시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 이건 가서 입찰 들어갔다가 1등 못했다 그러면 보증금 그날 돌려줍니다. 그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보증금 찾아오는 걸 대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가만히 보면 주로 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입찰표 대신 쓰고 보증금 대신 갖다 내고 떨어지면 돈 찾아와 주고. 이건 드물어요. 떨어졌지만 대기순번자에 이름 올리는 거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요 세 개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가 있다고요. 보통 보면.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되어 있죠. 공유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지요. 지분 경매일 때. 남편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어. 그러면 배우자인 아내가, 다른 지분권자인 아내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해. 요거.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 5번이야. 그러면 아내분이, 남편 지분이 경매 진행될 때 현장에서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 우선 매수권 행사하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5번이. 근데 우선권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 더 있어요. 경매 매물 중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장사를 잘 해먹고 있는 데가 부영건설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나라에서 자금을 많이 대, 저리로.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세를 놓는다고. 근데 부영건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부영건설만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중소건설업체가 그걸 해가지고 아파트를 다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세를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그 사는 사람한테 이제 분양을 해갖고 분양 전환이라고 하죠. 팔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거니까 일단 세를 놨다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중소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가 이제 부도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예를 들어 200채 아파트다 그러면 그 중소건설업체 소유야 일단은 세를 놓고 있으니까. 근데 경매 딱 넘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 좀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경매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을 준다고. 그게 6번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6번에 보면 뭐 임대주택법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이렇게 됐죠. 임차인이라고 나오죠. 근데 요게 우리 일반적으로 전세 사는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에서 세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선권 갖는 거. 일반 임차인 아니고. 이렇게. 자, 마지막에 보면 7번에 끝머리에 가면 차순위자의 지위를 뭐 한 거예요? 이 차순위 신고죠. 근데 차순위자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차순위자가 됐는데 나 차순위자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 포기라고 그래요. 그것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간 게 요건데 사실은 이제 요걸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인도인데 이런 명도 부분은 이게 명도 소송이 됐던 아니면 인도해달라고 판사한테 명령 좀 내려주셔라고 신청하는 것이 됐든 간에 명도와 관련된 부분은 대리권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냐면 안 좋은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원 앞에서 경매 입찰 대리하는 이런 분들 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요것도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건 못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하거나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요. 그럼 변호사는 맨날 상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요 인도명령 신청이나 이런 소송건이 있죠. 이걸 와서 책상 하나 딱 놓고 와서 해줘 이렇게. 그건 왜 그러면 변호사한테 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안 와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만약에 중개사 업무에 들어온다 그러면 변호사들 입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 요거 대리권범위에 들어가는 거 했습니다. 뒤에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둘째 줄에 보면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 기일변경 신청, 항고, 특히 항고, 요것도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 못합니다. 이게 몇 가지의 통? 7가지. 7가지. 왜요? 이게 2가지니까 7가지인 거 이해되시죠? 암기하셔야 돼요. 됐고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방식은 자 470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입찰 대리를 할 때 어디 쫓아가서 입찰 대리 합니까? 법원에 가서 해요.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매각정소 또는 집행법원에 그러는데 보통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경매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합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직접 가야 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470페이지 보고 있는데 대리행위 방식 보고 있는 사람만 보시면 돼.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대리행위가 몇 가지였죠? 아까 해줄 수 있는 게 7가지. 그러니까 7가지 행위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예요? 위임장. 그 위임장 몇 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아까 7가지 행위 중에서 3가지를 한다 그러면 3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3개 내요? 안 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입찰 대리를 갖다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할 때 한 물건을 입찰 대리한다 그러면 3가지 행위를 해줄지라도 위임장은 몇 번 내고 끝낸다. 한 번 내고 끝낸다. 하나의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까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위주로 보시면 되죠. 오케이. 가로 2번에 가면 제목에 직접 출석이라고 돼 있죠? 대리 출석 못한다.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확인 설명 의무가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471페이지요. 신청 대리인의 의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듯이 입찰 대리할 때는 경매 매물에 대해서 요 물건은 전용 면적 몇 평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죠. 방이 몇 개짜리입니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그 확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요거 낙찰 받으시면 물어줄 돈이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 물어줄 돈이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의 핵심은 뭐냐? 대항력이에요. 세입자가 걸림돌이에요.
그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대항력 때문에 보증 2억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 그 2억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갈 때 물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적어내는 금액이 틀려지게 되겠죠? 달라지게 될 수 있죠? 그거요, 그거. 그래서 여기 보면 확인 설명사항이 가로 2번에 있는데, 박스에 보시면 1번. 표시 및 권리관계라고 돼 있죠. 표시 그러면 아파트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브리핑 해야죠. 두 번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이게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규제하는 점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은 뭐냐?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요거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가치. 낙찰 받으면 돈을 벌겠다 못 벌겠다. 이거 시세가 얼마 정도인데 낙찰은 요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물어는 주는 돈 이만큼 나오지만 그래도 뭐요?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경제적 가치요. 자, 네 번째.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담할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이게 뭘까요? 4번이. 응? 그렇지. 선순위 세입자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밑에다가.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서 경매 낙찰자는 그 돈을 보증금을 물어줘야만 하죠. 나중에. 그 선순위 세입자 있지. 또 물어줄 거 하나 더 있어. 유치권. 응? 후순위라도 상관없어.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은 또 공사대금 물어줘야지. 그죠? 경매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줄 돈은 어떻게? 부담 인수라고 쓰고 있잖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또 유치권, 공사대금. 그 두 가지. 이렇게 설명했으면 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끝에 몇 년간 보존하시라? 5년. 요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보존하고 좀 틀리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인데 반해서 입찰 대리하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와 관련된 요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5년이죠. 근데 5년인데 거기 둘째 줄 앞쪽에 보시면 둘째 줄 그 가운데 보시면 사건 카드에 철하여 이렇게 돼 있죠. 경매는 사건 번호 가지고 구별합니다. 경매다 그러면 자 어떤 분이 경매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 그러면 제가 사건 번호를 찍어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1373 이렇게 딱 하면 고유 이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그 지역만 딱 검색을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딱 하면 요게 사건 번호예요. 사건 번호. 그랬을 때 요걸 입찰 대리했다 그러면 사건 카드를 하나씩 만들게 돼 있다. 증거 남기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건 카드에 같이 철해서 5년간 보존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어떻게 해요?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서명 날인이라고 제목 돼 있죠. 해석은 밋으로 해석을 해요. 서명 플러스 날인. 확인 설명서에다가 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사건 카드는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죠. 이 사건 카드도 보면 큰 2번에 가로 1번에 셋째 줄에 보면 거기도 서명 날인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 5년. 그러니까 사건 카드라는 게 큰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외투 같은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확인 설명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넘어가도 되고요. 쭉 넘어가서 저기 474페이지 갑니다. 금지행위라고 된 거 보이시죠? 금지행위가 1번부터 8번까지 8개나 있긴 하지만 뭐 시험에 나와봤어요. 가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2번, 3번, 그 다음에 6번 정도 봐두시면 돼요. 2번이 뭐냐?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서 자기가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도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하는 거,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찰 대리하는 물건인데 여러분도 입찰 들어가. 그럼 뭐 되겠어요? 뭐 내가 입찰 대리하는 물건인데 저도 들어가. 그럼 제가 무조건 이길 거 아니야. 그럼 입찰 대리 의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돈만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금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것들도 뭐 실제 현장에 가면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하고 똑같아요. 근데 경매 뭐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도 거의 정하고 뭐 세금도 알아봐주고 다 해가지고 입찰 대리하기로 딱 했는데 당일날 안 나타나요. 막 만나고 그랬거든, 그 앞에서. 근데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가요. 그 나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 손님 기다리다가 아이고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왔으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받아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뭐 중개업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중개업도 그래. 내가 막 했는데 저쪽에서 다른 부동산에서 우리 중개보수 절반 받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보여주지도 않는 물건인데 계약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화 오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전화도 안 받아버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응? 그래서 이제 그 돈 앞에서는 그 전에 이제 목숨 앞에서는 배신을 잘하죠. 돈 앞에서 또 배신을 잘하고.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양심에 꺼리낄 텐데 또 사람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많이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태어나서 한 번은 소송하고 뭐 그럴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소송합니다. 그 사람도 이제 좀 그거 자기가 받은 한 거 있잖아. 자기가 그건 나중에 언젠가는 돌려받아. 그때 가면 이제 조금 깨달으면 그대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눈앞에 이게 눈이 먼 거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와가지고 괜찮은 물건 있으면 사장님 좋은 거 싸게 좀 받아줘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 좋은 거 많지. 돈만 갖고 와. 이렇게 하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기가 좋으니까 와가지고 또 그래. 사장님 요새 괜찮은 물건 많다며. 나 좋은 거 좀 하나 받아줘봐. 나 돈 얼마 있는데. 이거 뭔 거야? 좋은 거 많어.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위임을 받아갖고 같은 물건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인간이요? 아니잖아. 돈만 벌라고 그냥 눈이 벌건 거잖아, 지금. 같은 물건 들어가면 둘 다 낙찰자가 될 수는 없잖아. 한 명은 나가리잖아. 한 명은 그냥 돈만 쓰게 만든 거잖아. 그럼 안 된다고. 이게 3번이라고. 변호사들 또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 흔하진 않는데, 여기서 사건 맡고, A한테, B한테 사건을 이렇게 맡으려고 하면 상담을 하거든, 이렇게. 근데 많이 듣던 얘기야. 그 사건 맡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고, 피고 대리인도 되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러면 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는 사람한테 저기 맡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른쪽 가면 쭉 넘어가서 별거 없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476페이지 가보셔요.
보수 이렇게 나왔죠. 보수 476페이지네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도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법정 한도가 있어. 가로 1번에 예규라고 써져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뭘로 한도를 정해놨다? 예규. 이게 대법원 예규. 혹시 공시법 시간에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규라고? 대법원에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규라고 그래요. 첫 줄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예규. 그러면 딱 파뜩 떠오르는 게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나요? 중개보수? 있지. 중개보수에 법정 한도가 있을 건데 그 한도는 뭘로 정하죠?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선, 한도. 조례지.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이다 그러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 시도조례죠 어쨌든 간. 주택 외의 물건은 조례가 없지. 주택의 물건은 뭐예요?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은 이걸 출제할 때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참말 거짓말? 거짓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받는다 하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뭐가 맞는 거요? 예규. 이렇게. 지금까지 맞는 걸로만 출제됐어요. 틀리게 나올 걸 딱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는 얼마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설명 안 하려고 해도 물어봐요.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우리 위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맡기 전에 입찰대리 맡기 전에 얘기하고 어디에다 보수를 갖다가 기록을 해두어라. 받기로 한 보수, 받은 보수. 사건 카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을 해라? 사건 카드. 중개 보수하고 다르죠? 응? 중개 보수는 어디에다 적어줘? 실무적으로.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해. 제일 끝에 칸에다가, 이렇게 끝에 장에다가.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적는다? 사건 카드.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 써줄까? 써줄 의무가 있다는 거지. 써줘야 된다고. 자, 근데 중개보수 받아 먹었을 때는 영수증 써주냐 이 말이에요.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을 써주라고 법에 되어 있진 않아요. 대신 보통 이제 계좌 이체시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줘.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라고 법이 돼 있어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계좌 이체 됐을 때. 현금 갖고 오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대부분 보면 현금 가져왔다는 얘기는 증거 안 남기려고 보통 그러는 거고 또 계좌 이체하면 증거 남잖아.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돼. 응? 근데 그거하고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영수증을 써줄 필요 없다는 거하고 별개요. 아이고야 지금 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중개보수를 받아먹었을 때 영수증을 써줄 의무가 있느냐? 없다. 대리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써줄 의무가 있다. 이때는 중개보수는 영수증을 써줄 의무가 없는데 계좌 이체 받거나 그랬을 때 현금 영수증은 끊어 주는 거다. 법이 다르단 말이야 이거. 이건 중개사법 얘기예요 여기는. 이거 어떤 법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이건 끊어줘야 돼. 그죠? 안 끊어주면 이거 또 제재 받아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보수 지급 시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젠가. 밑에 지금 제일 끝에 있어요. 시험, 요새 시험 잘 나와 그거. 대금,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되죠. 대금. 낙찰자는 대금 지급을 언제 하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다 그러죠. 기한을 정한다 그러죠. 보통 한 달 정도 준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돈 내야 되죠. 그 기한 내에 돈을 내면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바로 그날 등기 없이도.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했던 사람은 자기 보수는 언제 받는 게 정상이요? 입찰 대리한 물건에 대해서 자기 위임인 손님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받는 게 맞잖아. 소유권 언제 취득해? 기한 중에 돈 낸 날이 있죠? 지급 기한일. 이때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돈 낸 날. 그 질문 한 거예요. 중개보수는 언제 보수받아? 중개보수. 복비는? 중개보수는 언제 받냐고. 잔금시지. 응?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하잖아. 에? 오래됐다고 다 까먹은 거요? 아니, 저도 그냥 한 달 전이 뭐야. 한 일주일 전까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거요. 어떨 때는 안 적어놓고 그러면 다 까먹어갖고 놀래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 안 그래? 그래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 자, 거기까지 봤어요. 보수지급 시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체적인 법정 한도 나온 거 있죠? 거기까지 볼 거예요.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많이 받으면 얼마게요? 50만 원. 이 물건 어떻고 뭐가 위험하고 뭐 인수하고 뭘 물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담료는 많이 받으면 50만 원. 그 얘기예요. 근데 대리보수가 있어. 대리보수는 가로 2번에 있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하고 받지 못했을 때하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낙찰 받았다 그러면 감정가의 몇 프로? 1%. 10%라고요? 감정가의 10%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1%예요. 감정가에. 근데 1%도 세요. 그 보세요. 저번 주에 제가 산수 못하고 여러분들이 막 웃었잖아. 13억짜리잖아. 이게 1%면 얼마라고요? 1300이잖아. 이거 중개했을 때 복비는 한 700 정도 돼요. 2배죠. 그럼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7, 800 받아도 잘 받은 거예요. 그럼 0.5야, 현실은. 중개보수를 떼어놓기 힘들죠. 그 사람들 그러면 부동산에서 산다, 이렇게 돼. 근데 크게 가격에 메리트가 없는 한 이거 쉽지 않아, 이건 1%는. 근데 법에는 그래요. 무조건 1% 받는다가 아니면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가의 몇 프로? 1.5% 이하. 최저가는 이렇게 뚝뚝 떨어진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적은 거, 큰 거.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 합의? 아니, 물론 합의이긴 한데, 이게 큰 거. 어떤 게 더 커? 대부분? 이쪽 게 더 커. 큰 거, 둘 중에 큰 거. 중개보수는 어때? 중개보수는 한도액이 있고, 계산해서 나온 게 있고, 한도액이 있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야? 적은 거야. 어? 중개보수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이제, 30 40 나왔어. 계산 금액은. 근데 한도액이 있잖아, 한도. 여기 30이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야? 이게 되지. 적은 거. 중개보수는 여기 둘 중에서 뭐예요? 적은 거. 근데 대리보수는 둘 중에 큰 거. 자, 그러긴 한데,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1% 기억하시라고. 둘 다 기억하면 좋은데, 안 되면 뭐예요? 감정가의 1% 하나라도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이거죠, 뭐요. 많이 받으면 50이야. 낙찰을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실비는 활동비 받는 거예요. 가로 3번 실비는 많이 받으면 50이요, 30이요. 30. 실비는 30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실비, 활동비는 특별히 쓴 것만 실비로 인정을 해요.
통상비용은 실비로 쳐주질 않아. 그 통상비용이 뭐냐면 전철비용이야. 교통비 중에서. 전철비용이 요새 찍고 다녀갖고 그래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2,000원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1,400원? 버스비 한 1,400원이고 전철비는 얼마인지 몰라? 아, 전철 안 타시는구나. 근데 타도 몰라 그냥 빠져나가는 곳에서 1,400원 2,000원 안 돼. 한 1,400원에서 좀 길게 가면 하여간 2,000원 요 안쪽인 것 같더라고. 그런 건 통상비용이야. 그건 쳐주질 않고 특별한 비용은 뭐냐면 KTX, 비행기 여기. 제가 제주지방법원으로 입찰 대리를 간다고 해봐. 그 왕복 항공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비행기 타고 가겠지. 배 타고는 안 갈 거 아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싹시 바로 요거야. 이게 특별한 비용이야. 왕복에서 한 14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그건 실비로 인정이 돼. 근데 여기 가면서 여기는 관할이 이제 저기 뭐야 어디야? 여기 평촌도 있고요. 평촌 여기 뭐야? 여기 뭐라고 그래? 안양이라고 그래? 매순청 대리인 등록은요 안양에 하는 게 아니고 수원지방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 수원지방법원이 큰데 더 그 안에 여기 안양이 있는 거 지금. 경매장은 안양에 있어. 근데 매순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하고? 수원지방법원장한테 하고. 경매장은 안양에 가고 뭐 이렇게 꼭 안양만 가는 법은 없어. 저기 딴 데도 갈 수 있지. 성남도 가고 뭐 저리 서울도 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실비로 인정되는 것은 원거리 교통비. 그 밑에 나오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특별한 비용만 실비로 인정이 되고 동그라미 3번. 통상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통상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지, 거기. 예. 근거리 교통비하고 등기부 열람비용, 발급비용 있죠? 어떤 사람이 어제 막 등기부 안다고 막 등기부 하나 좀 보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하면 등기부 발급받을 때는 공짜요? 돈 내야 돼? 그렇지. 요새는 우리 보통 중개사무실은 열람용을 해. 700원인데 저기 발급을 하면 1,000원인가 그래. 좀 한 300원 비싸. 그럼 뭘로 발급받아? 똑같은데 열람용으로 하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은 돈 내요? 안 내요? 공짜야 그건. 그래서 하루에 몇 통씩 한번 받아봐 그냥 이렇게. 공짜인데 등기부는 돈 좀 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이 통상비용이란 말이야. 자, 진도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예.